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이 수업은 다양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마케팅 리더십 경영학부 학생들도 있고, 세무회계학과나 자산관리학부, 사회복지학부와 상담심리학과, 그 외에 우리 학교의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예시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유 게시판에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정보 전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인터넷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네트워크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유형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시작과 동작 원리,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는 네트워크의 개요, 네트워크의 유형, 인터넷의 이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차 시, 이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일상이랑 아주 밀접한 재미있는 사례 하나 먼저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모바일 와이파이, 특히 핫스팟 이야기인데요. 아, 핫스팟이요? 네. 정말 많이 쓰죠, 요즘.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 밖에서 뭐 카페나 아니면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노트북으로 인터넷 너무 자유롭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풍경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선 그 케이블이 꼭 있어야 했죠. 특정 장소에 딱 묶여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제약을 확 풀어준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핫스팟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와이파이가 없을 때 내 스마트폰이 딱 구원투수가 되는 거죠. 다른 기기들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네, 저도 자주 씁니다. 아주 유용하죠. 오늘은 그래서 이 핫스팟이 어떻게 우리 일상의 거의 필수 요소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핫스팟이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쉽게 말하면 내 스마트폰이 가진 그 모바일 데이터 있잖아요. LTE나 5G 같은 거요. 네네. 그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들이 그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해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내 폰이 일종의 휴대용 와이파이 기지국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딱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요. 우리가 핫스팟 하면 보통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공공장소에서 제공되는 공공 와이파이, 이것도 넓게 보면 핫스팟이라는 거죠. 아, 공공 와이파이도요? 하긴 그것도 와이파이 존이니까. 네. 공항, 카페, 도서관,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인터넷 연결 방식에 있어요. 스마트폰 핫스팟은 아까 말한 대로 이동통신사의 무선 데이터망을 쓰는 거고요. 네. 공공 와이파이는 대부분 유선 인터넷 회선에 연결된 장비, 그러니까 모뎀이나 라우터 이런 걸 통해서 와이파이 신호를 제공하죠. 아,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가 보통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속도도 좀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군요. 기반 자체가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사람 몰리면 느려지는 건 똑같지만요. 하하, 그건 어쩔 수 없죠. 스마트폰 핫스팟은 진짜 간편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공공 와이파이랑은 좀 다른 특성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숙소 와이파이가 영 시원찮을 때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그때 제 폰 핫스팟 딱 켜서 여러 명이 같이 쓰면 진짜 유용한데 동시에 배터리가 눈에 띄게 빨리 닳아요. 이거 진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 핫스팟의 대표적인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장단점이죠. 네, 그렇죠. 휴대성이랑 간편함은 얻는데 통신 모듈이랑 와이파이 모듈을 동시에 막 돌려야 하니까 배터리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장시간 밖에서 여러 기기를 연결해야 한다, 이러면 와이파이 에그 같은 거 있잖아요. 별도의 휴대용 라우터. 아, 네네. 그것도 많이 쓰죠. 네, 그런 모바일 핫스팟 전용 기기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성능 면에서도 혹시 차이가 좀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핫스팟 켜면 보통 몇 대 정도나 연결이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스마트폰 기종이나 통신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5대에서 10대 정도? 그 정도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아, 생각보다는 꽤 많네요. 네,
근데 물론 연결된 기기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각 기기에 돌아가는 데이터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눠 쓰는 거니까. 네. 그래도 뭐 개인적인 용도나 아니면 작은 그룹 활동에는 충분히 유용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핫스팟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편리함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이 핫스팟 기술은요, 기존의 어떤 인프라 제약 같은 걸 뛰어넘어서 정보 접근의 기회를 확장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 정보 접근 기회요. 네. 예전에는 인터넷 케이블이 안 들어오는 좀 외딴 지역이나 아니면 이동 중에는 사실상 온라인으로 뭘 하거나 배우는 게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그랬죠. 상상하기 어려웠죠. 근데 핫스팟이 이 장벽을 허물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 친구 중에 귀농해서 농사 지으면서 부업으로 웹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초기에 그 인터넷 환경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너무 느린 전화선 모뎀이나 아니면 엄청 비싼 위성 인터넷 말고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아, 그랬겠네요. 시골은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큰 파일 주고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부업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런데 스마트폰 핫스팟을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극적으로. 오, 어떻게 달라졌나요? 오히려 웬만한 도시 지역의 유선 인터넷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야, 그렇게까지요? 네. 그러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업을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친구한테 핫스팟은 진짜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거의 뭐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 생명줄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좋은 사례네요. 이게 개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핫스팟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드러난 계기가 있었죠. 어떤 계기였죠? 바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모든 게 멈췄었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학교랑 직장이 문을 닫고 원격 수업이랑 재택근무가 갑자기 필수가 됐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다 온라인으로 전환됐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환경이었어요. 이게 학습이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였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안 되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터넷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죠.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아,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 없거나 아예 인터넷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뀐 교육 시스템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험에 처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군요. 사는 곳이나 집안 환경 때문에 배울 기회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핫스팟이 아주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아, 핫스팟이요? 어떻게 해결책이 됐죠? 많은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인터넷 접속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 핫스팟 기기 있잖아요. 그 휴대용 와이파이 에그 같은 거. 네네. 그걸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핫스팟 기능 쓸 때 데이터 요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했어요. 아, 그런 지원이 있었군요. 네. 덕분에 정말 많은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그리고 더 인상적인 사례는 미국 일부 지역의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학교가 문을 닫은 기간 동안에요. 와이파이 핫스팟 장비를 설치한 스쿨버스를 운행한 거예요. 스쿨버스예요? 와이파이를요? 네. 이 버스들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시골 마을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학생들이 버스 근처에 와서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거죠. 와, 그래서 온라인 수업 자료도 받고 과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야. 움직이는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니. 와,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그 절실함이 느껴지는 해결 방식이네요. 그렇죠. 기술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핫스팟이 그냥 개인의 편의를 좀 높이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교육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연결된다는 것.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핫스팟 덕분에 중요한 순간 넘긴 경험들이 꽤 많아요. 뭐 중요한 시험 앞두고 도서관 와이파이가 갑자기 먹통이 됐을 때라던가. 아, 그럴 때 정말 난감하죠. 네. 아니면 낯선 여행지에서 길을 잃었는데 스마트폰 핫스팟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연결해서 겨우 위기 모면했던 기억들. 이런 게 떠올리네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개인적인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핫스팟 사례는 기술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의 생활 방식, 일하는 방식, 심지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까지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바일 와이파이 핫스팟 사례, 그 자체로도 정말 흥미롭지만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 있잖아요. 디지털 연결 시대의 기반 기술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약간 예고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동성 그리고 즉각적인 연결성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기술 혁신을 계속 촉발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통신 기술, 5G 넘어서 6G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더 똑똑한 네트워크 관리 기술 같은 게 계속 필요해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간 개념이나 공동체를 운용하는 방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핫스팟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하나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다는 이 기반 위에서 우리의 디지털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네, 바로 그 기반 기술들이죠. 자, 이렇게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좀 워밍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기반을 이루는 더 다양하고 핵심적인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해볼 준비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네트워크는 2대 이상의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연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는 장치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데이터가 오가고 우리는 파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의 기반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장치란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뿐 아니라 인터넷 공유기, 라우터, 스위치 같은 장비도 포함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주고받거나 인터넷을 쓰거나 프린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선으로 연결된 유선 방식일 수도 있고 와이파이처럼 선이 없는 무선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 선을 깔아서 연결할지 아니면 무선으로 연결할지 정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어떤 범위와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스위치, 라우터, 그리고 리피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약자인 NIC라고 부릅니다. NAIC는 컴퓨터나 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출입구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문을 지나야 하듯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반드시 NIC를 거쳐야 합니다. 데스크톱에 장착되거나 노트북에 내장되어 네트워크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카드에는 맥 주소라는 고유한 물리적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소는 네트워크 안에서 내 컴퓨터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갈 때 정확히 어떤 장치로 가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NIC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문이자 그 안에서 나를 구분해주는 이름표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에는 스위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장치를 연결해주는 분배기 같은 장치입니다.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흘러가야 할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서 그 장치에게만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지를 붙일 때 주소를 쓰면 우체국에서 그 주소에 맞는 집으로만 배달해주듯이 스위치도 네트워크 안에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해당 장치로만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고 전체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스위치는 네트워크 안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똑똑한 분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위치는 여러 컴퓨터와 장치를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번에는 라우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흔히 교통신호 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려면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의 안내를 따라가야 하듯이 데이터도 라우터가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없다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길을 안내하는 교통신호등이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회사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이 서로 연결되고 데이터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리피터는 약해진 신호를 다시 복원하고 증폭해서 더 멀리까지 전달해주는 장치입니다. 네트워크의 신호 증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지만 확성기를 사용하면 멀리까지 소리가 퍼지듯이 리피터도 데이터를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신호를 강화해줍니다. 이 장치는 특히 와이파이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무선 인터넷 신호가 방마다 다르게 잡힐 때 리피터를 설치하면 신호가 더 강하게 전달되어 집 안 구석구석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리피터는 네트워크 신호를 이어주는 확성기이자 중계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번 화면은 지금까지 배운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을 한눈에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먼저, NIC는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 다음 스위치는 내부 장치들을 연결한 분배기로서 네트워크 안에서 필요한 장치에게만 데이터를 정확히 전달하는 분배기 역할을 합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안내하는 교통 신호등이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피터는 신호가 약해졌을 때 다시 증폭해서 멀리까지 이어주는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치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나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선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케이블을 사용해서 장치들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동축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 그리고 광 케이블 같은 선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은 보셨을 겁니다. 동축 케이블은 흔히 케이블 TV를 시청할 때 사용하는 검은색 선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굵은 구리선 주변을 여러 겹의 막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도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주로 TV나 영상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더넷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랜선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을 공유기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 케이블이 맞습니다. 이 이더넷 케이블은 넓은 분류로는 구리선에 해당하며 좀 더 정확하게는 꼬임쌍선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케이블 안에는 얇은 구리선 8가닥이 2가닥씩 꼬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선을 꼬는 이유는 뭘까요? 신호 간의 간섭을 줄여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현재 가정과 사무실의 근거리 통신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선 네트워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무선에 비해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케이블을 통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외부 간섭이 적고 데이터 손실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 데이터 센터와 같이 안정성이 중요한 환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유선 네트워크는 튼튼한 도로망처럼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선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주파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휴대폰의 셀룰러 통신 등이 모두 무선 네트워크의 예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전선을 연결해야만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컴퓨터 한 대를 인터넷에 연결하려고 거실에서 방까지 긴 랜선을 직접 깔아야 했습니다. 아주 지저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선 공유기만 있으면 집 안 어디에서든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무선 네트워크의 장점은 편리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파 간섭이나 보안 문제 같은 단점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바로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이번에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범위인 팬부터 헨, 랜, 맨, 웬으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범위의 네트워크는 바로 PAN, Personal Area Network, 우리말로 개인 영역 네트워크 또는 개인 통신망입니다. 약자를 읽을 때는 팬이라고 읽습니다. 팬은 아주 짧은 거리 안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스마트워치와 휴대폰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팬에 해당됩니다. 범위는 보통 몇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기기들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팬은 내 몸 가까이에 있는 작은 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연결 방식으로는 블루투스, USB, 저고해선, NFC 등이 사용되며 범위는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특징은 철저히 개인 중심이라는 점이고 다른 통신망보다 아주 작은 단위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인 통신망은 어떤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은 가정통신망입니다. 홈 네트워크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홈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인 HAN입니다. 헨은 집이나 소규모 사무실 안에서 여러 기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유기를 통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헨입니다. 범위는 한 가정이나 작은 건물 정도로 앞에서 살펴본 펜보다 넓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혼자만 쓰는 개인 영역 네트워크에서 한 단계 확장된 가족이나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공간 중심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통신망의 연결 방식으로는 유선과 무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선은 보통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고 무선은 와이파이를 통해 기기를 연결합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범위는 한 가정이나 작은 건물 단위입니다. 팬이 개인 중심이라면 홈 네트워크는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차이점으로는 홈 네트워크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뿐 아니라 집 안에서 기기 간 연결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프린터를 공유하거나 TV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영상을 보는 것도 홈 네트워크의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홈 네트워크는 집과 사무실을 중심으로 편리함과 공유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LAN, Local Area Network, 우리말로 근거리 통신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랜은 학교, 회사, 하나의 건물 또는 캠퍼스 같은 제한된 지역 안에서 여러 컴퓨터와 장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랜은 평소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손을 들어볼까요? 제가 손을 들어보자고 했을 때는 손을 번쩍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잠도 깨고 저도 여러분들의 손이 보입니다. 랜은 같은 층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공용 프린터를 함께 쓰거나 사내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장면이 바로 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범위를 비교해보면 팬은 개인, 헨은 가정이나 소규모, 랜은 조직이나 건물이나 캠퍼스. 이 순서로 범위가 확장됩니다. 즉, 랜은 헨보다 규모와 사용자 수가 크지만 도시나 국가 단위로 연결하는 맨이나 웬에 비해서는 지역적으로 제한됩니다. 정리하면 랜은 건물이나 캠퍼스 수준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기본 네트워크입니다. 랜의 연결 방식과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랜은 주로 이더넷 케이블 같은 유선 연결과 최근에는 와이파이 같은 무선 연결을 함께 사용합니다. 학교나 회사 건물 안에서는 보통 안정적인 유선을 기반으로 하고 편리함을 위해 무선 네트워크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는 한 건물이나 캠퍼스 정도로 보통 반경 5km 미만입니다. 개인 단위의 팬, 집 단위의 헨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기업이나 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여러 랜들을 다시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로 연결해 더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개의 랜이 모여서 더 큰 네트워크 환경을 만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랜은 작은 지역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본 네트워크이며 오늘날 거의 모든 조직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네트워크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우리말로 도시권 통신망 또는 도시권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맨은 이름 그대로 하나의 도시나 대규모 캠퍼스 같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랜은 보통 건물이나 학교 단위에서 운영되지만 맨은 여러 랜들을 묶어서 도시 단위로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캠퍼스 안에 여러 건물들이 있고 각 건물마다 랜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 랜들을 고속 회선으로 연결해 전체 캠퍼스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맨입니다. 맨의 연결 방식과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맨은 주로 광 케이블 같은 고속 회선을 사용합니다. 랜보다 넓은 지역을 연결해야 하므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범위는 도시 단위입니다. 여러 개의 랜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지역 단위의 대학, 연구단지, 행정기관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맨은 랜보다 넓고 웬보다는 좁은 중간 단계의 네트워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과 비교하면 범위가 훨씬 넓고 웬과 비교하면 훨씬 관리하기 쉽고 속도도 빠릅니다. 즉, 맨은 도시 단위에서 랜과 웬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WAN, Wide Area Network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광역통신망 또는 광역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웬은 도시, 국가, 심지어 전 세계 단위까지 연결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입니다. 랜이 건물 단위, 맨이 도시 단위라면 웬은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아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회사 본사와 부산에 있는 지사를 연결하거나 한국과 미국의 서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웬은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어디서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웬의 연결 방식을 살펴보면 위성통신, 광케이블, 해저케이블, 통신사의 공용 네트워크 등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함께 쓰이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웬은 범위가 가장 넓지만 그만큼 속도, 안정성, 보안 관리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웬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랜과 비교하면 훨씬 넓은 지역을 커버하지만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고 맨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웬 덕분에 우리는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이메일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웬은 랜과 맨을 모두 아우르며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지금까지 배운 여러 네트워크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웬입니다. 인터넷은 웬의 한 종류이자 가장 큰 웬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BBN, 백본 네트워크, 우리말로 백본 네트워크입니다. 백본이라는 말은 척추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에서 백본은 전체를 지탱하고 중심에서 연결해주는 핵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랜, 맨, 웬을 서로 이어주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본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물 안에 부서별 랜이 각각 구성되어 있다면 이 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백본 네트워크입니다. 즉, 백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세계의 고속도로처럼 각 지역망이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읽을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넓은 지역을 다룹니다. 개인 통신망인 펜이 가장 작은 단위, 가정 통신망인 해는 칩 단위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인 랜은 조직 단위입니다. 맨은 도시 단위이고 광역 통신망인 웬은 세계 단위를 다룹니다. 백본 네트워크 BBN은 이 모든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질수록 연결 방식도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블루투스 같은 개인용 무선 기술에서 시작해 집에서는 와이파이, 회사에서는 유선 랜, 도시에서는 광 케이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해저 케이블과 위성 통신으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범위가 커질수록 무선보다는 유선, 특히 광 케이블 중심으로 이동하며 개인, 집, 조직, 도시, 국가 세계로 단계별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의 시작과 발전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도로망처럼 전 세계와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이메일을 보내고 검색을 하고 영상을 보거나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 더 좋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인터넷이 없었으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인터넷 덕분인지 때문인지 집에서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학교에 접속해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도 달고 글도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은 1969년 미국의 알파넷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연구기관을 연결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사 연구용 네트워크였지만 점점 대학교와 연구소로 퍼졌습니다. 왼쪽 그림은 1969년 12월 알파넷 초기 네트워크 연결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은 미국에서 해당 지역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초기 알파넷은 미국 내에서 4곳의 연구기관 조직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1번에는 UCLA라고 적혀 있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입니다. 2번에는 SRI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스탠퍼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약자입니다. 3번 UCSB는 UC, 산타 바바라를 의미합니다. 4번은 UTAH라고 적혀 있는데요. University of Utah입니다. 각 노드는 TCP/IP 네트워크의 시초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최초의 컴퓨터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그림에서 원으로 표시된 각 노드는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네트워크는 단순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각 선은 컴퓨터 간의 고속 데이터 통신 회선을 나타냅니다. 아래쪽에는 ARPA Network December 1969 for Nodes라는 설명 문서가 있어 네트워크의 시작 시점과 4개 노드의 규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표준 프로토콜인 TCP/IP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인터넷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연구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심지어 가정 생활까지도 바꾼 필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IP 주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는 IP 주소라는 고유한 주소가 부여됩니다. 이 주소 덕분에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집 주소가 있어야 택배가 도착하듯이 IP 주소가 있어야 데이터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IP 버전4의 주소 체계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IP 버전4는 2의 32승인 약 43억 개의 주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192.168.0.1 같은 형태가 바로 IP 버전4 주소입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기기, 각종 센서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주소가 급격히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IP 버전4 주소가 공식적으로 고갈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IP 버전6입니다. IP 버전6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사실상 모든 기기와 사물이 각각 고유한 주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주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새로운 인터넷 기기들이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새로운 집 주소 체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IP 주소는 인터넷의 주소 체계이고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의 전환은 더 많은 사람과 기기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이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주고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내용을 한꺼번에 하나의 덩어리로 전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데이터를 통째로 보내지 않고 잘게 쪼개서 보냅니다. 이 작은 조각들을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은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패킷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한 가지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목적지로 향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스트리밍을 할 때 수많은 패킷들이 동시에 여기저기 다른 길로 흘러가고 최종적으로 도착지에서 다시 모여 원래의 영상으로 조립되는 것입니다. 마치 택배를 한 박스로 보내는 대신 여러 작은 상자로 나누어 보내고 받는 쪽에서 다시 합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효율성과 안정성입니다. 특정 경로에 문제가 생겨도 패킷은 다른 길을 찾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전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인터넷은 바로 이 패킷 교환 방식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데이터가 어떻게 패킷으로 나뉘어 이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상을 보시면 녹색, 파랑, 빨강으로 이루어진 메시지가 각각의 조각으로 쪼개어져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도착되었을 때 원래 메시지 순서대로 다시 조립됩니다. 영상 속 흐름을 보면서 데이터가 반드시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찾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네트워크의 연결 방식대로 연결됩니다. 광 케이블이나 이더넷과 같은 유선 방식 또는 와이파이나 5G, 6G와 같은 무선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작은 가정 네트워크인 랜부터 도시 규모의 맨, 전 세계를 잇는 광역망인 웬까지 다양한 규모로 확장됩니다. 인터넷 위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동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 WWW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구글링을 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웹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터넷과 웹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쓰지만 인터넷은 길과 도로 같은 인프라에 비유할 수 있고 웹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나 도로 옆에서 운영되는 가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인터넷이 도서관 건물이라면 웹은 그 안에서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크롬, 엣지 같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인터넷 기반에서 제공되는 웹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웹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응용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은 인터넷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수단 중 하나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업과 기관에서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 연락을 넘어 업무 보고나 계약 문서 전달처럼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메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음은 인스턴트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왓츠앱 같은 개인 메신저뿐 아니라 슬랙이나 디스코드 같은 협업형 메신저까지 등장해서 지금은 일상 대화와 업무 협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전화, 영어로 보이스 오버 IP라고 합니다. 이것은 줌, MS 팀즈, 구글 미트 같은 서비스 속의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전화망 대신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해 음성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과 저렴하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회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화상회의가 선택이 아닌 일상의 필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AI 실시간 번역, 자동 자막, 회의 요약 기능까지 더해져 훨씬 더 지능적인 도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톱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에서 메신저, 인터넷 전화, 화상회의까지 이 네 가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서비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친구에게 아주 큰 용량의 영상을 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을 쓸까요? 이메일에 첨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P2P 파일 공유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음악이나 영화를 공유하는 데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콘텐츠나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도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협업 서비스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문서나 사진, 일정을 여러 명이 동시에 보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단순 저장 공간을 넘어 실시간 공동 작업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입니다.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하는 규약인데 예전에는 서버 파일 관리에 많이 쓰였고 지금도 전문적인 환경에서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고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은 웹, 이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파일 공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방식, 즉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강의는 방금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중 어떤 것들이 결합된 사례일까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는 것은 웹을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님과 학생 간 소통은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실시간 세미나에서는 줌을 사용한 화상회의 기술이 쓰입니다. 과제 제출이나 자료 공유도 게시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합니다.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학습 자체가 인터넷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은 인터넷의 진정한 활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 전송 첫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NIC, 스위치, 라우터, 리피터 같은 장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역할을 하며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았죠.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유형을 배웠습니다. 개인 영역 네트워크인 팬에서부터 가정과 사무실의 헨, 조직 단위의 랜, 도시 단위의 맨,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웬과 백본 네트워크까지 범위에 따라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또 인터넷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IPv4에서 IPv6로 확장된 주소 체계를 배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의 핵심 원리인 패킷 교환 방식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고 와서 정보 전송에 관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